붓끝에 담긴 혼. 경비원 아저씨가 뭘 알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65세 박민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조선소에서 쇳덩어리를 다뤘던 그 거친 손. 하지만 붓을 잡으면 마법이 일어났죠. 서울시립미술관 경비원실 구석에 숨겨진 작품들. 그 안에는 40년 전 전국을 놀라게 했던 천재 소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한 경비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살아왔을까요? 오늘은 붓 한 자루로 인생이 바뀐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서울시립미술관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박민준이 경비원실에서 나와 천천히 전시실을 돌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조선소에서 일한 탓에 허리가 구부정하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달랐어요. 민준이 물걸레를 들고 흰 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거친 손이 붓을 잡듯 걸레를 움켜쥐고 벽면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천하제일강산. 왕희지의 난정서 첫 구절이었습니다. 물기가 마르면 사라질 글씨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어요. 1600년 전 서성의 필법이 2024년 미술관 벽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잠시 평온이 스며들었어요.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다울 수 있는 시간이었죠. 어느새 벽면 가득 글씨가 채워졌고 민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늘도 잘했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민준 씨, 벌써 나오셨네요. 큐레이터 정수연이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어요. 28살의 그녀는 서울대 미술사학과를 나온 엘리트였고 항상 민준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썼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걸레질을 하며 벽에 글씨를 지웠어요. 네, 수연 씨. 일찍 오셨네요. 전시 준비 때문에요. 아, 그런데 3층 전시실 바닥에 물자국이 있던데 제대로 청소해 주세요. 정수연의 시선이 벽을 훑었지만 이미 글씨는 사라진 후였어요. 그녀는 민준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날 저녁 민준은 경비원실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어요. 1979년 17살의 자신이 전국 청소년 서예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가게를 도왔죠. 하지만 민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붓을 잡으면 마치 신이 내린 듯한 솜씨를 보였거든요. 동네 서당의 김정호 훈장님이 처음 민준의 글씨를 본 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천재야. 훈장님은 민준을 무료로 가르쳐 주셨고 매일 밤 촛불 아래서 연습했어요. 왕희지, 안진경, 조맹부. 역대 명필들의 글씨를 모사하며 실력을 키워갔죠. 17살 되던 해 훈장님이 전국대회에 민준을 출전시켰어요. 서울에 처음 올라간 민준은 떨렸지만 붓을 잡자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천하제일강산 영남제일강촌. 민준의 작품을 본 심사위원들이 술렁였어요. 17살 시골 소년이 평생 연마해도 쉽지 않은 경지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당연히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집에 돌아온 민준을 기다리고 있던 건 아버지의 부고였어요. 과로로 쓰러진 아버지는 민준이 서울에 간 사이 숨을 거두셨죠. 민준아, 이제 내가 가장이다. 서예는 그만둬야겠다. 어머니의 눈물 섞인 말씀에 민준은 붓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18살에 서울로 올라와 조선소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민준은 평소처럼 새벽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3층 동양미술관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현대서의 기획전 준비가 한창이었거든요. 벽에 걸린 작품들을 보며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도 서예라고 하나. 추상적이고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한 작품들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기본기가 부족해 보였어요. 전통의 무게를 느낄 수 없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맞아요. 정말 이상하죠? 돌아보니 20대 중반의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붓과 벼루를 들고 있었죠. 실례지만 누구세요? 아, 저는 이하린이라고 해요. 서예과 대학원생이에요. 졸업 전시 준비 때문에 와 있어요. 하린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전통 서예를 전공했는데 교수님이 현대적 해석을 요구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민준은 하린의 작품을 슬쩍 보았어요. 기본기는 탄탄했지만 어딘가 경직되어 보였죠. 붓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네. 하린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경비원이 서예를 논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아, 죄송해요. 제가 주제넘게. 민준이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하린이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만에 자신의 조언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지요. 다음 날 새벽 하린은 일찍 미술관에 왔어요. 어제 만난 경비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3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금살금 올라가 보니 민준이 벽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하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서자 심화야, 서예는 마음의 그림이라는 뜻이었어요. 민준의 손놀림을 본 하린은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해서체가 벽면을 채워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지는 평생 공부해도 쉽지 않은데. 하린이 너무 놀라 발을 헛디딘 순간이었어요. 아! 작은 비명과 함께 그녀가 휘청거렸죠. 민준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하린 씨? 언제 오셨어요? 죄송해요. 일찍 와서 연습하려고 했는데. 하린의 시선이 벽면의 글씨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민준은 황급히 걸레로 글씨를 지우기 시작했죠. 기다려주세요. 하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물기가 마르면서 글씨가 사라져버렸거든요. 선생님, 그 글씨가 무슨 글씨요? 전 그냥 청소하고 있었는데요.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하린은 분명히 봤거든요. 수십 년 공부한 자신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완벽한 필법을요. 선생님, 혹시 서예를 배우신 적이? 하린 씨, 저는 경비원이에요. 그런 거 모르죠. 민준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하린의 머릿속에는 그 글씨가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4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들킬 뻔했거든요.
경비원실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1980년 3월 15일. 오늘 조선소에 첫 출근했다. 용접 견습공으로 시작한다. 붓 대신 용접기를 잡으니 어색하다. 1982년 5월 20일. 결혼을 약속한 영희와 오늘 혼례를 올렸다. 이제 정말 가장이 되었다. 서예는 취미로만 해야겠다. 1985년 10월 3일. 아들 준호가 태어났다. 이 아이만큼은 배우고 싶은 걸 마음껏 배우게 해주고 싶다. 1990년 12월 31일. 조선소 일이 너무 힘들다. 매일 밤 몰래 연습하는 서예만이 위안이다. 언젠가는. 그때마다 민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언젠가 다시 붓을 들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2010년 조선업계 불황으로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30년간 모은 퇴직금도 아들 준호의 사업 실패로 날려버렸죠. 아버지, 미안해요. 꼭 갚을게요. 준호의 사과를 들으며 민주는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죠. 60살에 시작한 경비원 일. 동갑내기들은 편안히 은퇴 생활을 즐기는데 민주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미술관이라는 점은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예술과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수연이 동료 큐레이터들과 함께 전시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죠. 이번 현대서 예전이 정말 중요해요. 해외 바이어들도 온다고 하니까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수연 씨가 기획한 거니까 잘 될 거예요. 동료의 칭찬에 정수현이 우쭐했어요.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실례지만 작품 배치를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수현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라고요? 왕이지 인본 옆에 현대작품을 배치하시면 대비 효과가. 잠깐만요. 정수현이 민준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전시에 대해 뭘 알겠어요? 그냥 청소나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수연의 말투가 너무 무례했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민준을 편들지 않았죠. 민준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40년간 참아온 굴욕이었지만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괜찮다. 별일 없어. 아버지, 그 서예 취미 말인데.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왜? 나이도 있으시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쓰지 마세요. 차라리 건강 관리나 하시고요. 준호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마저 자신의 유일한 낙을 부정하는 거였죠. 알겠다. 통화를 끊고 민준은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경비원실 구석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죠. 30년간 틈틈이 써온 작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민주는 작품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 썼던 왕이지 인본, 중년에 완성한 안진경채, 최근에 쓴 조맹부풍의 작품들. 각각이 그의 인생의 한 조각이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걸 왜 계속했을까? 민주는 작품들을 들고 미술관 뒤편 작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라이터를 꺼내 들었죠. 첫 번째 작품에 불이 붙었어요.
20년 전에 쓴 청풍명월이 제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민준의 인생이 연기로 사라져갔어요. 선생님.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죠. 할인 씨? 왜 여기에? 작품을 태우시면 안 돼요. 할인이 급하게 불을 껐어요. 다행히 절반 정도는 남아 있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보물이에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보물이라니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걸요. 제가 알아봐요. 이런 작품은 박물관에 있어야 할 수준이에요. 할인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후 며칠간 할인은 계속 민준을 찾아왔어요. 졸업 전시가 코앞인데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도움을 요청했죠. 선생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저는 선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의 글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생을 바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씨라는 걸요. 할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주는 마침내 마음을 열었죠. 그럼 조금만 봐드릴게요. 새벽 5시 두 사람은 전시실에서 만났어요. 할인이 준비해온 작품을 펼쳤죠. 기본기는 탄탄해요. 하지만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민준이 붓을 들어 시범을 보였어요. 서예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예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할인이 따라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쓸 수 있을까요? 저처럼요. 할인 씨에게는 할인 씨만의 글씨가 있어요. 남을 따라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민준의 지도를 받으며 할인의 실력이 급속도로 향상되었어요. 무엇보다 글씨에 생명력이 생겼죠. 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니. 할인의 기쁨에 민준도 뿌듯했어요. 40년 만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기쁨을 느꼈거든요. 할인의 졸업 전시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서예계의 거장 장석주 교수도 참석했죠. 이 작품은 누구 것인가? 장 교수가 할인의 작품 앞에서 감탄했어요. 이 할인의 작품입니다. 이 필력은 어디서 배운 건가? 요즘 젊은이들이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스승님이 계십니다. 스승, 누구인가? 그때 정수연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경비원 아저씨한테 배웠다고 해요. 말이 되나요? 장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경비원, 이름이 뭔가? 박민준이라고 해요. 순간 장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민준, 설마 그 박민준인가?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장 교수를 바라봤어요. 1979년 전국 청소년 서예대회 대상 수상자. 17살의 박민준 말인가? 정수현이 어리둥절했어요. 그게 무슨, 그 소년을 40년간 찾고 있었네. 서예계의 전설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거든. 그때 민준이 전시실에 들어왔어요. 장 교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선생님, 정말 박민준 선생님이신가요? 장 교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민준을 주목했어요. 민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네, 제가 박민준입니다. 장석주 교수의 증언으로 민준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졌어요. 40년 전 서예계를 놀라게 했던 천재 소년이 바로 눈앞의 경비원이었던 거죠.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그 박민준이었다니.
정수연이 경악했어요. 그동안 무시했던 경비원이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선생님, 왜 사라지셨던 건가요? 장 교수의 질문에 민준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가정 형편상 서예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30년간 조선소에서요? 네. 하지만 서예를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매일 밤 혼자 연습했거든요.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30년간 혼자서 실력을 연마해온 그의 의지에 감동받았거든요. 선생님의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장 교수의 요청에 민준이 망설였어요. 별로 보여드릴 게 없는데요. 제가 가져왔어요. 할인이 구해둔 작품들을 펼쳤어요. 타다 남은 것들이었지만 충분히 그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죠. 이건 경이로운 수준이군요. 장 교수가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30년 전보다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인생의 무게가 글씨에 그대로 녹아있군요. 정수연이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니까요. 민준의 너그러운 대답에 정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앞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런 건 부담스러워요.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장 교수는 달랐어요. 안 됩니다. 이분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분이에요. 개인전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개인전이요? 민준이 당황했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당연하죠. 40년간 숨어있던 보물을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한 달 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특별전이 열렸어요. 붓끝에 담긴 혼, 박민준 서예전이었죠. 개막식에는 서예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어요. 민준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 조선소 용접공에서 서예대 가로. 40년간 숨어있던 천재의 귀환. 신문 헤드라인들이 민준의 삶을 조명했어요. 하지만 정작 민준은 담담했죠. 과분한 관심이에요. 개막식 축사에서 민준이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붓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감동받았거든요.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과 함께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미술관에서 정식으로 서예 강사로 위촉받았죠.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 강좌를 열었어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죠. 서예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민준의 수업은 항상 차분했어요. 기교보다는 마음가짐을 중시했거든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초등학생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민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들 준호도 아버지의 성공 소식을 듣고 미술관을 찾아왔어요. 전시실에서 아버지의 작품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뭘 미안해하니? 그동안 아버지의 꿈을 무시했어요. 쓸데없는 취미라고 했는데. 민준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도 생활이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해해. 아버지는 항상 그러세요.
너무 착해서 속상해요. 준호가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오랫동안 소원했던 부자지간이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이었죠. 앞으로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어요. 자랑할 것까지야.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포기하지 않고 꿈을 지켜내신 아버지가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오랜만에 함께 식사했어요. 며느리도 아이들도 모두 할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죠. 할아버지, TV에 나오셨어요. 손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글씨 정말 예뻐요. 손녀도 박수를 쳤죠. 민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가족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거든요. 하리는 민준의 정식 제자가 되어 전통 서예의 맥을 이어받았어요. 졸업 후 유명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 정도로 성장했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있어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배울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할인이 아이들을 위한 서예 교실을 열었어요. 민준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였죠. 얘들아, 서예는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에서 민준의 가르침이 느껴졌어요. 장석주 교수도 민준을 자주 찾아왔어요. 동료로서 서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준 선생, 다음 달에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서예전에 참가하시는 게 어떨까요? 해외까지는 꼭 필요해요. 한국 전통 서예의 진수를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민준은 중국행을 결정했어요. 생전 처음 해외 전시 참가였죠. 베이징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민준의 작품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중국 서예가들이 감탄했죠. 이것이 진정한 왕이지 계승이군요. 기법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이어받았어요. 민준은 꿈만 같았어요. 평생 꿈꿔왔던 무대에 서게 된 거였거든요. 2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이제 67세가 되었어요. 서예계에서 존경받는 대가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겸손했죠. 매일 아침 미술관에 나와 연습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붓을 들었죠. 선생님, 오늘은 무엇을 쓰실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오늘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써볼까? 민준이 붓을 들었어요.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거든요. 정수현도 이제는 민준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그날의 무례함을 평생 후회하며 더욱 겸손해졌죠. 선생님,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누구나 배우며 성장하는 거야.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어느 날 저녁 민준이 경비원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할인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무슨 감사를? 선생님이 저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셨고요. 민준의 눈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거든.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스승과 제자, 그리고 서로를 성장시켜준 동반자로서 말이죠. 지금 민준은 7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미술관에 나와 붓을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경비원이 아니라 명예관장이죠.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지만 민주는 미술관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곳이 자신의 꿈을 되찾아준 곳이니까요. 인생에 늦은 건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죠. 민준의 마지막 인터뷰 멘트였어요. 오늘도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술관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자신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포기했던 꿈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박민준 선생님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